전하의 어둠은 초인이 다 가져갈 것이니 부디 평안의 길로 가시옵소서.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 하지만 그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시력을 잃어가는 고독과 자식을 앞세운 아비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노비의 몸으로 입궁해 왕의 무너지는 육신을 헌신으로 지탱해 주던 여인 신빈 김씨.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그녀는 왕의 심장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왕이 남기신 찬란한 빛과 업적을 함께 기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이 위대한 유산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찬란한 태양 세종, 그 곁을 지킨 따뜻한 그림자 신빈 김씨. 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비로소 사람의 진심을 보았다. 소원엉우가 나에게 국가를 주었다면 신빈 김씨는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두 사람의 30년 동행, 그 위대한 기록의 첫 장을 이제 넘겨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리는 흔히 축제의 함성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조선의 가장 찬란했던 세종의 시대는 지독한 침묵과 피비린내 속에서 그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418년 8월 태종은 정격적으로 양위를 발표하며 셋째 아들 충령에게 왕관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의 완전한 이양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병권을 손에 쥔 상황으로서 여전히 궁궐의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싹을 잘라내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칼끝이 향한 곳은 세종의 가장 가까운 울타리이자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던 소원왕후의 친정, 청송심씨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시모는 세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로 떠나는 사신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행렬은 화려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 그를 전웅하는 인파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조선의 온 권력이 시몬의 발 아래 모여든 듯 했습니다. 태종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왕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는 외척, 그것은 태종이 평생을 바쳐 지워내려 했던 망령이었습니다. 태종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주상은 나약하다. 그 나약함을 메우기 위해선 주상의 주변을 시리도록 깨끗하게 비워내야 한다. 내 죽어 모든 악명을 가져갈 것이니 주상은 오직 백성만을 위한 성군이 되어라. 이 한마디와 함께 조선의 사법체계는 일제히 시몬을 반역자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은 국경을 넘자마자 의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화려한 영의정의 관복은 갈갈이 찢겼고 그 자리를 차가운 쇠사슬이 대신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내내 그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눈바람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한 소원왕후 심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임금인 세종에게 누가 될까봐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대전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살려달라 애원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죄를 확정짓는 일이 될까봐 발을 동굴렀습니다. 소원왕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청했습니다. 전하, 저를 보지 마옵소서. 저의 슬픔이 전하의 대업에 먼지만큼의 걸림돌이라도 된다면 저는 오늘 이후로 웃음도 울음도 잊은 채 살아가겠나이다. 다만 훗날 전하의 치세가 끝날 때
백성들이 전하를 성군이라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러나 태종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시몬에게는 사약이 내려졌고 그의 부인 안씨를 비롯한 가문의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관가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어제까지 만인의 우러름을 받던 외척 가문이 순식간에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소원왕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친정어머니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비극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세종 또한 지독한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서고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고 며칠 밤을 책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글자들은 자꾸만 흩어졌고 귀에는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목이 잘려나간 이들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며 스스로에게 맹세하듯 의조렸습니다. 아바바마, 법도가 추상 같아야 함은 아오나 어찌 인륜마저 이리 처참히 짓밟아야 한단 말씀입니까? 저의 왕관이 장인의 피로 붉게 물들었는데 제가 어찌 백성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 피의 값을 내 어찌 다 갚아야 한단 말이냐? 세종의 이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조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내의 가문을 제물로 바쳐 얻은 이 잔혹한 평화 위에서 그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억울한 죽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지독한 부채감을 뼈에 새겼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세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문의 비극을 개인의 슬픔으로 치부하지 않고 왕실의 기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극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소원왕후의 가문과 그 희생을 딛고 일어서야 했던 세종. 이들의 아픔은 훗날 조선의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줄 또 다른 인연이 궁궐의 낮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음을 당시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국모라는 자리는 만백성의 어머니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가장 먼저 죽여야 하는 가혹한 재단과도 같습니다. 부친 시몬이 사약을 받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직후 소원왕후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서늘한 조정의 공기였습니다. 당시 조정의 대신들은 반역자의 딸을 왕비의 자리에 둘 수 없다며 연일 폐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 속에서 소원왕후가 선택한 것은 처절한 절규가 아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지아비인 세종의 왕권이 흔들리고 갓 태어난 원자 문종의 앞날이 어둠에 잠길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조선의 법도를 적시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가문을 잃었으나 이 나라의 국모라는 이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어 내 아이들의 방패가 되겠나이다. 이러한 국모의 강인함은 상황 태종조차 감복하게 했습니다. 태종은 비록 그녀의 가문은 도려냈으나 소원왕후의 성품과 현숙함만큼은 조선에 필요한 왕비의 자질이라 인정했습니다. 결국 폐위의 위기는 넘어갔지만 소원왕후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궁궐밖 관가에서 노비로 전락해 매질과 고초를 겪고 있을 친정어머니 안 씨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차마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궁중의 진수성찬은 그녀에게 가시돋친 회한이었고 입고 있는 비단옷은 살을 애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그 지독한 고독을 생산적인 헌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인 팔남이녀, 도암 10명의 자녀를 낳아 길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실의 번창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았던 왕실의 뿌리를 내리고 세종이 정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명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다스린 국모의 투쟁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늘 미안함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무를 마치고 돌아온 밤, 세종은 침소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아내의 어깨를 보며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세종은 나직한 한숨 섞인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전은 나를 위해 가문을 버렸고 나는 나라를 위해 중전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조선의 성세는 짐의 공이 아니라 중전이 견뎌낸 그 깊은 침묵의 무게 위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엄격함 속에 자애를 잃지 않았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와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천재적인 아들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인 소원왕후가 보여준 인내와 지혜라는 거대한 자양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왕자이기 전에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내가 되어야 한다. 이 어미의 슬픔을 기억하지 말고 이 어미가 지키려 했던 조선의 기틀을 기억하거라.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한 여인의 무너진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된 자아를 딛고 일어나 국가라는 거대한 집안을 지탱하는 석가래가 된 위대한 여성의 초상입니다. 소원왕후는 세종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10명의 자녀가 자라나 궁궐의 뜰을 채울 때쯤 조선은 비로소 피의 역사를 씻어내고 찬란한 문화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이 강인한 국모조차도 채워주지 못하는 왕의 빈틈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눈이 서서히 멀어가고 육신이 병마에 잠식될 무렵 소원왕후가 지탱하던 왕의 어깨 위로 또 다른 위로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국모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왕의 가장 낮은 곳을 어루만져줄 여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에 르네상스의 빛이 찬란하게 차오르던 1430년대 경복궁의 밤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 가득했습니다. 집현전의 학사들은 임금의 부름에 밤낮을 잊었고 자경루와 혼천이가 조선의 시간을 정교하게 조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성이 최고조에 달할수록 그 모든 기틀을 홀로 설계하던 임금의 육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위대한 성군의 업적이라 기록하지만 인간 이도에게 그것은 지독한 천재성이 가져다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세종은 하루에 10여 차례나 정무를 보고 밤이면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서책을 탐독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손에서 그를 놓지 않았던 그 지독한 집념은 결국 육신에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임금을 가장 먼저 괴롭힌 것은 소갈증, 즉 오늘날의 당뇨였습니다. 극심한 갈증은 임금의 입술을 하얗게 말라붙게 했고 하루에 몇 동이의 물을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수라상 위의 화려한 음식들은 이제 임금에게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것은 안질이었습니다. 눈앞에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더니 급기야 촛불의 작은 빛조차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고통스러운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 한 걸음 앞의 사람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나라의 일은 태산 같은데 짐의 두 눈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늘이 나에게 이토록 많은 일을 맡기시고는 정작 그 일을 갈무리할 눈은 거두어 가시는구나. 임금이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신음할 때 정비인 소원왕후는 국모로서의 소임을 다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를 챙기고 4명부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왕실의 안주인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지만 임금의 곁을 24시간 지키며 수발을 들기에는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 빈틈 임금의 가장 고독하고 아픈 자리에 한 여인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소원왕후의 처소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노비 출신의 나인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화려한 배경도 뛰어난 학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능력과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임금의 병수발을 들 믿음직한 사람으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김씨를 낙점했습니다. 김씨가 처음으로 세종의 침소에 들어가 약탕기를 올리던 날 방 안은 지독한 약초 냄새와 임금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기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가련함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임금에게 처신사를 건넸습니다. 전하, 소인 김씨라 하옵니다.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오늘부터 전하의 곁을 지키게 되었사오니 부디 소인을 도구가 아닌 전하의 아픔을 나누는 그림자로 여겨주시옵소서. 전하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거칠 수 있다면 소인은 기꺼이 전하의 눈이 되고 손발이 되겠나이다. 세종은 처음에는 그저 이름 없는 나인의 보살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헌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임금이 잠든 사이에도 혹여 갈증으로 깰까봐 자릿길을 수시로 갈았고 안질에 좋다는 약재를 구하기 위해 전국 팔도를 수소문하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임금이 통증으로 밤잠을 설칠 때면 김씨는 밤새도록 임금의 다리를 주무르고 낮은 목소리로 예시하기를 들려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세종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소원왕후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정치적 지붕이라면 이 나인 김씨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방 안의 온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종의 소갈증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해질 때마다 김씨는 임금의 부축을 자처했습니다. 노비 출신으로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구박을 받던 그녀의 손은 어느덧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걸으며 동료이자
연인, 그리고 유일한 안식처로서의 김 씨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신빈으로 봉해지는 그녀의 운명은 이렇게 임금의 고통이라는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 이토록 고생한다고 칭송하지만 실상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김씨 너의 따뜻한 손수건 한 장이다. 내가 적셔주는 그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나에게는 집현전의 수만 권 서책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구나. 내가 곁에 있기에 나는 비로소 임금이 아닌 산의 이도로서 숨을 쉴 수 있다. 세종의 이 고백은 화려한 연애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깊은 고독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영혼의 결합이었습니다. 신빈 김 씨는 임금에게 단순한 후궁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아픔을 먹고 자라는 연꽃이었고 세종은 그녀라는 연못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견뎌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역사는 성군 세종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그 위대함을 뒤에서 묵묵히 바쳐준 한 여인의 헌신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분간의 이 장절은 천재가 감당해야 했던 형벌이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서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는 서슬 펄은 칼날과 같아서 미천한 노비의 몸으로 임금의 성은을 입는다는 것은 축복이기 이전의 하나의 거대한 파문이었습니다. 1430년대 중반 궁궐의 낮은 담장 너머로 이름 없는 나인 김 씨가 임금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평소 엄격한 유교적 질서를 강조하던 조정 대신들에게 이는 명분이 부족한 일이었고 명문가 출신의 후궁들을 제치고 가장 낮은 곳의 여인이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변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 김 씨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스러운 육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깊은 밤 촛불 아래에서 고뇌했습니다. 자신이 내리는 이 결정이 궁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헌신해 온 정비 소원왕 후의 가슴에 또 다른 대못을 박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흐릿해진 눈으로 자신의 곁을 지키던 김 씨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너를 곁에 두는 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늘이 나에게 허락한 마지막 위로인지 모르겠구나. 너의 미천한 신분이 조정의 구설이 되겠으나 나는 너의 그 따뜻한 손길을 참아 놓을 수가 없다. 이 비난은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니 너는 그저 지금처럼 나의 그림자가 되어다오. 이러한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정리한 것은 뜻밖에도 소원왕 후 심씨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문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통과하며 인간의 애욕과 질투를 초월한 성품을 지니게 된 국모였습니다. 소원왕 후는 임금이 김 씨를 통해 비로소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웃음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대신들의 반대 상소가 빗발치기 전 직접 김 씨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김 씨를 향해 소원왕 후는 조선의 어머니다운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내가 전하의 아픔을 덜어드린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전하께서 너를 통해 안식을 얻으셨다면 그것은 곧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너의 신분이 미천하다 하여 스스로를 낮추지 말거라. 이제 너는 전하의 곁에서 왕실의 번영을 도울 귀중한 인연이니 내 너를 후궁으로 삼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이 선언은 궁궐 내의 모든 갈등을 일시에 잠재웠습니다. 소원왕후는 김씨를 단순히 남편을 빼앗아간 여인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동반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1437년 김씨는 마침내 내명부의 정식 후궁인 소용으로 봉해졌고 이후 그녀의 헌신과 총애가 깊어짐에 따라 종일품 빈의 자리인 신빈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직 신분 상승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세종의 깊은 신뢰와 소원왕후의 넓은 포용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후궁이 된 이후에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고 오히려 소원왕후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며 내명부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처소에서는 늘 은은한 약초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화려한 단장보다는 임금의 안질에 바를 약을 다리고 소갈증에 좋은 차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늘 낮은 자세로 엎드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본래 흙바닥을 구르던 노비였습니다. 이런 저를 꽃으로 피워주신 전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소인은 평생 전하의 발치에서 먼지처럼 머물며 전하의 고통이 소인에게 옮겨오기만을 기도하겠나이다. 저의 몸이 상하더라도 전하께서 평안하시다면 그것으로 소인의 생은 완성되옵니다. 두 여인의 관계는 질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소원왕후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왕비의 위엄을 지키며 세종의 권위를 세웠고 신빈 김씨는 사적인 공간에서 왕의 지친 심신을 보살피며 그의 생명력을 유지시켰습니다. 마치 낮의 태양과 밤의 달이 번갈아가며 세상을 비추듯 세종의 치세는 이 두 여인의 조화로운 헌신 속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 훈민정음이 태동하고 과학과 문화가 꽃을 피우던 그 위대한 시간의 이면에는 이처럼 이름 없는 여인의 눈물겨운 정성과 그 정성을 품어준 국모의 넓은 가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화려한 업적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세종이라는 한 남자를 지탱한 두 기둥의 진정한 의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한 세 사람의 거룩한 연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선의 황금기라 불리는 1440년대 경복궁의 근정전 위로 솟아오른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으나 그 빛이 닿지 않는 임금의 침소는 날이 갈수록 깊은 수렁과 같은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 이도의 육신은 이미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갈증으로 인해 입술은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이키는 냉수는 임금의 타는 속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안질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글자를 읽어내려던 그 총명했던 눈동자는 이제
촛불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임금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앞날과 조선의 미래를 향해 지독한 고뇌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로 기록하지만 정작 그 업적을 일구어낸 주인공은 침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정점에서 신빈 김씨는 임금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세상으로 향하는 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후궁이라는 화려한 신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원왕후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임금의 은밀한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는 임금의 안질에 좋다는 약재를 구하기 위해 궁궐 밖 약초꾼들을 직접 수소문하고 약탕기 앞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우며 약을 다렸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쓴 연기는 그녀의 옷깃에 배어들었고 그 냄새는 어느덧 그녀의 살냄새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통증으로 인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괴로워할 때면 신비는 조용히 다가가 임금의 뜨거운 이마를 찬 수건으로 닦아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 어둠은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눈을 빌려주셨으니 이제는 소인이 전하의 눈이 되어 세상을 비춰드리겠나이다. 부디 이 소인의 비천한 어깨에 전하의 고단함을 잠시만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녀의 가냘픈 손을 잡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종에게 신비는 단순히 총애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질병이라는 형벌 속에 갇힌 왕이 유일하게 무장을 해제하고 인간 이도로서 쉴 수 있는 깊은 숲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애정의 깊이는 기록으로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신빈 김씨는 계양군을 시작으로 의창군, 밀성군, 익형군, 영해군, 그리고 막내 담양군에 이르기까지 무려 6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이는 조선 역대 후궁 중 최다 기록으로 세종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6 왕자가 궁궐뜰을 뛰어놀 때마다 병마에 시달리던 세종의 얼굴에는 드물게 화색이 돌았습니다. 임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신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말하지만 나의 이 부서진 몸을 다시 세워준 것은 오직 너였다. 내가 낳은 저 아이들이 곧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낸 훈장이자 우리가 함께 일군 가장 아름다운 농사가 아니겠느냐. 신빈의 처소인 안식처는 임금의 정무 공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엄격한 유교적 법도보다는 사람 냄새 나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신비는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늘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들의 어머니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음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늘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백성의 눈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눈을 버리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 또한 아바마마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 너희의 출신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입은 이 비단의 무게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시기 소원왕후와의 관계 또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소원왕후는 신빈이 낳은 자식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꼈고 신빈 역시 소원왕후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내명부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국모로서 국가의 대소사를 챙기며 세종의 공적 자아를 지탱했고 신비는 세종의 사적 자아를 치유하며 그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시기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항선을 함께 밀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세종은 이 두 여인의 헌신 덕분에 극심한 신체적 한계 속에서도 훈민정음 창제라는 인류사적 대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깎아먹으며 진행되던 세종의 과업은 이제 그 결실을 보려 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왕실에는 거대한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앞세워야 하는 아비의 고통, 그리고 평생의 동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지아비의 눈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빈 김씨는 다가올 비극을 예감한 듯 더욱더 임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시련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다해 칼을 바치는 일뿐임을 말입니다. 10분간의 이 장절은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의 이면에서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지탱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임금은 안질로 인해 시력을 거의 잃어가던 어느 날 밤 신빈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얼굴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내가 내뿜는 이 따뜻한 기운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다. 김씨야, 내가 만약 끝내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나의 손을 놓지 않겠느냐. 신비는 임금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맞대고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의 그림자라 말씀드리지 않았나이까? 그림자가 어찌 주인을 떠나겠사옵니까?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니 소인은 전하의 곁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는 별이 되겠나이다. 조선의 황금기는 이처럼 임금의 눈물과 여인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품어준 국모의 자애로움이 어우러진 거대한 합주곡이었습니다. 신빈 김씨가 낳은 6 왕자는 세종의 고통스러운 삶에 내린 축복이었고 그녀의 간병은 세종이 성군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는 세종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훈민정음의 탄생과 그 뒤에 숨겨진 상실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굴레가 씌워진 노비에게 세상은 그저 견뎌야 할 거대한 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조선, 이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훗날 세종의 가장 깊은 안식처가 된 신빈 김씨입니다. 공노비 출신으로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인들의 옷수발을 들던 그녀가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고 숭고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미모를 구구절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화려한 얼굴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안질로 인해 세상의 빛을 잃어가던 세종에게 신빈 김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힌 왕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임금의 부르튼 발을 씻기고 소갈증으로 갈라진 입술에 젖은 수건을 대주며 자신의 젊음을 기꺼이 왕의 생명력으로 치환했습니다. 가장 천한 노비의 손이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왕의 신체를 어루만지는 순간 조선의 법도는 무너지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민과 사랑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지독한 헌신의 결과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무려 6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첫째 계양군 증을 시작으로 의창군 공, 밀성군 침, 익형군 관, 영해군 당, 그리고 막내 담양군 거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후궁 중 최다 기록인 6남을 두며 왕실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조선 왕실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명의 왕자는 세종에게 있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을 지탱하게 해준 살아있는 보석들이었으며 신빈 김씨에게는 천한 신분의 멍에를 벗겨준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으며 그들이 왕자의 신분에 도취하지 않도록 늘 겸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전하, 소인은 본래 길가에 굴러다니던 돌덩이와 같았사옵니다. 그런 저를 귀한 보석으로 다듬어 주신 분은 전하뿐이시니 저의 아들들 또한 아바마마의 고귀한 성품을 닮아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소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의 그림자가 되어 전하께서 비추시는 그 찬란한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신빈 김씨의 위대함은 단순히 왕의 총애를 독점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정비 소원왕후 심씨와의 관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흔히 궁중의 암투를 떠올리는 이들에게 두 여인의 동행은 기적과도 같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소원왕후는 가문의 멸문지화를 겪으며 마음의 문을 닫을 법도 했으나 신빈 김씨의 진심 어린 보좌를 보며 그녀를 시기하는 대신 자신의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소원왕후는 8명의 대군과 2명의 공주를 낳은 국모로서의 위엄을 지켰고 신빈 김씨는 6 왕자를 기르며 그 아래에서 묵묵히 4명부의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두 여인은 세종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함께 받드는 2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종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왕실의 법도를 세웠다면 신빈 김씨는 세종의 인간적 동지로서 왕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빈 김씨는 소원왕후를 섬김에 있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소원왕후 또한 신빈이 낳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훗날 세종이 승하하고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빈 김씨가 보여준 슬픔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꽃으로 피워준 2 사람을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평생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이는 권력을 탐하는 후궁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안식처가 된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그녀가 낳은 6명의 아들은 조선 왕실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고, 그녀가 보여준 지극한 간병은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안질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 오직 신빈 김씨의 숨소리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내 눈이 멀어 만물이 보이지 않아도 김씨 내가 곁에 있음은 온몸으로 느껴지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위대하다 칭송하나 실상 나는 내가 다려주는 약탕기 연기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쉰다. 소원왕후가 나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맡겼다면 너는 나에게 이도라는 한 사내의 목숨을 맡겨주었구나. 이 고백은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가장 비천한 여인에게 바친 가장 아름다운 헌사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신데렐라처럼 우연히 왕의 눈에 띈 행운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단한 삶을 긍정하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던 준비된 위로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노비라는 수식어보다 헌신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종의 치세를 다시 보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거대한 동상 뒤편에 눈먼 임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던 한 여인의 발자국을 말입니다. 그녀는 과연 세종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후궁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정무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나누어준 영혼의 짝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세종의 치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진실, 훈민정음 창제 뒤에 숨겨진 가족들의 비극과 그 슬픔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에게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은 이제 시작될 세종의 마지막 고독 속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443년의 겨울, 경복궁의 깊은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시리게 깊어갔습니다. 조선의 모든 학문과 지혜가 집결된 집현전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으나 그 중심에 서 있는 임금의 시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제 서책의 글자를 눈으로 읽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혀의 모양과 목구멍의 울림을 스스로 관찰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리의 질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한 성군의 집념이었으나 동시에 자신의 육신을 한 줌씩 태워 올리는 가혹한 소모전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우리는 이 기적 같은 28자를 훈민정음이라 부르게 되지만 당시의 세종에게 그것은 자신의 눈을 대가로 바친 처절한 신탁과도 같았습니다. 임금이 어둠 속에서 글자의 형상을 조각할 때 그 곁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약탕기 냄새와 함께 신빈 김씨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어가는 임금을 위해 직접 붓을 들고 임금이 의조리는 소리들을 정갈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신비는 임금이 자신의 목구멍을 만지며 소리의 근원을 찾을 때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임금의 발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받쳐주었습니다. 임금은 보이지 않는 허공에 손가락으로 기역과 니은을 그리며 나직이 탄식했습니다.
내 비록 눈이 멀어 만물을 보지 못하나 이 28자가 완성되는 날 백성들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김씨야, 이 글자들은 나의 눈물이자 내가 밤새 다려준 약탕기의 연기가 굳어진 형상이니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이 위대한 성취 앞에 너무도 가혹한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훈민정음이 그 모습을 갖춰가던 1444년 12월 세종과 소원왕후가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8째 아들 광평대군 이여가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급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창진천 연두이라는 역병은 왕실의 위엄조차 비웃으며 가장 총명했던 아들을 앗아갔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정물을 멈출 수 없었기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고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평대군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듬해 정월 7째 아들 평원대군 일인마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비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임금은 안질로 인해 보이지 않는 눈에서 마르지 않는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정녕 죄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의 눈을 가져가신 것도 모자라 나의 살점 같은 아이들까지 이토록 매정하게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 가련한 아이들을 돌려주소서. 이때 임금의 무너진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은 역시 신빈 김씨였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이 친자식처럼 아꼈던 대군들의 죽음에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소원왕후와 식음을 전폐한 세종을 지켜내기 위해 슬픔을 억누르고 일어섰습니다. 신비는 임금의 젖은 수라상을 치우고 대신 따뜻한 미음을 떠넣어주며 임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전하, 대군들께서는 전하의 앞길을 밝히는 별이 되셨을 뿐이옵니다. 전하께서 여기서 무너지시면 전하의 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조선의 백성들은 어찌 된단 말씀입니까? 소인이 전하의 아픔을 다 짊어질 것이니 부디 기운을 내시어 이 위대한 글자들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죽어간 대군들의 넋을 기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사옵니다. 임금은 신빈의 떨리는 음성에서 자신보다 더 큰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여인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의 한 획 한 획에는 자식을 잃은 아비의 통곡과 그 아비를 붙잡는 여인의 헌신이 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던 그 역사적인 해에 세종의 영원한 동지이자 조선 왕실의 거대한 기둥이었던 소원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문의 멸문지화를 견디고 10명의 자녀를 길러내며 세종의 성세를 뒷받침했던 그녀는 자식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에게 소원왕후의 죽음은 단순한 사별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과도 같았습니다. 눈먼 임금은 아내의 관을 붙잡고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중전, 나를 두고 어찌 가오?
내 이제 눈이 멀어 당신의 얼굴조차 기억 속에 가물거리는데 나를 혼자 이 깊은 어둠 속에 남겨두고 어찌 발길이 떨어진단 말이오. 당신이 없는 조선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소원왕후가 떠난 자리는 거대하고 시린 구멍이 되어 왕실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세종의 곁에 남은 이는 오직 한 사람, 신빈 김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원왕후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소원왕후가 남긴 빈자리의 그림자가 되어 임금의 고독을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신비는 스스로 흰 소복을 입고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며 밤낮으로 임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임금이 상심하여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마다 소원왕후가 생전에 남겼던 말들을 전하며 임금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는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전하의 치세가 백성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마마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마마께서는 하늘에서 대군들과 함께 전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 부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눈물겨운 대업을 마무리하소서. 1446년 9월 마침내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성의 눈을 뜨게 할 찬란한 28자의 탄생은 역설적이게도 임금의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폐허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세종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례본의 첫 장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과 맞바꾼 슬픈 유산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책장을 넘기던 신빈 김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임금에게 남은 시간 또한 얼마 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은 이 고독한 천재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것임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너무도 쉽게 쓰고 있는 이 글자들 속에 자식을 잃은 아비의 통곡과 아내를 보낸 지아비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왕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자신의 영혼을 깎아 바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서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종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신빈 김씨라는 따뜻한 촛불이 그 어둠을 묵묵히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 숨겨진 이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상실의 역사, 그리고 그 상실을 헌신으로 채워나간 이름 없는 여인의 투쟁. 이제 다큐멘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임금의 마지막 뒷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신빈 김씨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여운을 남기게 될까요? 과연 이들에게 훈민정음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였을까요? 그 처절한 결말이 이제 밝혀집니다. 1450년의 봄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고요한 계절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뜰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나 그 향기는 임금의 침소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의 육신은 이제 촛불이 다 타버린 심지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이라는 거대한 항선을 이끌어온 그 초인적인 정신력도 겹겹이 쌓인 병마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상실의 슬픔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금은 이제 스스로의 몸을 일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 마지막 말을 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고독한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는 역시 신빈 김씨였습니다. 소원왕후가 떠난 후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세종의 유일한 지팡이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마른 손을 자신의 뺨에 맞대고 임금의 심장 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별이 지는 순간 자신의 생 또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임금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울음을 삼킨 평온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고단한 짐을 내려놓으셔도 되옵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느라, 글자를 만드시느라, 조선을 세우시느라 전하의 육신은 이미 수만 번도 더 부서졌사옵니다. 이제는 중전마마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에서 대군들과 함께 평안히 쉬시옵소서. 소인이 전하의 마지막 길목을 이 손으로 따뜻하게 지켜드리겠나이다. 저승의 길목에서도 전하의 그림자가 되어 어둠이 전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세종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련하던 손가락에 마지막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이 비천하지만 고귀한 여인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마지막 치아이자 한 사내로서의 지극한 감사였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조선의 가장 위대한 태양은 그렇게 영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종의 승하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산천 초목이 함께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통곡했고 조정 대신들은 위대한 스승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슬픔을 견뎌내야 했던 이는 신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세종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왕자들을 다독이며 왕실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평소 어머니처럼 따랐던 신빈 김씨를 극진히 예우하며 궁궐에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신빈의 마음은 이미 세종이 잠든 영릉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머리를 깎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 궁궐은 세종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정일품 빈이라는 작호는 임금이 곁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빈은 문종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본래 노비의 몸으로 임금님의 성은을 입은 과분한 여인이었사옵니다. 이제 주인이 떠나셨으니 그림자 또한 자취를 감추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소인은 이제 산으로 들어가 평생을 비구니로 살며 전하의 명복을 빌고 중전마마의 넋을 기리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나이다. 그것이 전하께서 소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지막 길이라 믿사옵니다. 1450년의 어느 새벽 신빈 김씨는 아무도 모르게 궁궐의 뒷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놀이개나 보석 대신 세종이 직접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 한 권과 소박한 염주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다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보다 장엄했습니다. 그녀는 산속 작은 암자에 머물며 매일 새벽 물을 길어 올리고 세종과 소원왕후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는 신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했던 한 남자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지극한 구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헌신은 문종뿐만 아니라 훗날 세조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왕들은 그녀를 빈의 예우로 대접하며 지속적으로 공약물을 보냈으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주변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은 오직 거친 밥과 나물로 연명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종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의 사랑을 받았으나 끝내 자신의 본성을 잊지 않고 다시 낮은 곳으로 돌아간 여인. 신빈 김씨의 삶은 그 자체로 세종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세상을 떠날 무렵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려한 무덤을 쓰지 마라. 그저 아바마마가 계신 영릉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땅이면 족하다. 죽어서도 나는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니 나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을 경계하고 오직 그분의 업적만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라. 그녀의 유언대로 신빈 김씨의 기록은 실록의 구석구석에 파편화되어 남았지만 그녀가 세종의 삶에 끼친 영향력은 그 어떤 대신들의 공적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그리고 신빈 김씨라는 세 사람의 거룩한 동행을 목도했습니다. 소원왕후는 조선의 대들보가 되어 세종의 통치를 지탱했고 신빈 김씨는 왕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품어 안아 그가 성군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만약 신빈 김씨의 지극한 간병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자랑스럽게 여기는 훈민정음과 수많은 과학유산들이 무사히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바꾼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막을 내립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의 등 뒤에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왕의 안녕만을 위해 살다 간 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태양은 졌으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제 우리말의 한 획 속에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보이지 않는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과 신빈 김씨 그리고 소원왕후 이들이 함께 일구어낸 그 뜨거웠던 30년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한 시대를 지탱하는 헌신의 무게는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별은 지고 남은 것은 글자뿐이지만 그 글자를 읽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들의 순결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조선의 가장 찬란한 태양이 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기록이 아닌 두 영혼이 나눈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성군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둠 속을 홀로 걷던 세종과 그 어둠을 자신의 생으로 밝혀낸 신빈 김씨. 가장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입궁해 왕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던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 그 이상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30년 동행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가슴에 깊이 남으셨나요?
혹은 신분을 초월한 이들의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기록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